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5 박영철입니다. 아들놈 하나만 믿고 정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늙고 병든 저를 요양원에 버린 아들이 아니라 30년 전 바로 그 아들 때문에 제 손으로 버려야 했던 여인이 지금 제 대소변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제 기구한 운명을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30년 전 제게는 죽은 아내 대신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첫사랑 수연 씨였지요. 우리는 늦게나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춘기였던 제 아들 지훈이는 새엄마는 절대 안 된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미 잃은 자식의 눈물을 저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연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오직 아들 지훈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집 판 돈 전부를 아들의 유학 자금과 사업 자금 그리고 결혼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허름한 월세방으로 옮겨 살면서도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아들의 성공이라는 탑을 쌓아 올린 셈이지요. 하지만 그 탑은 제 건강이 무너지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병수발을 들던 며느리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다며 매일같이 짜증을 냈고 아들은 제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지요. 결국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쳤던 아들의 손에 이끌려 이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면회 한번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저는 이 차가운 침대 위에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셔야죠. 어느 날 아침 낯선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로 온 간병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억지로 제 등을 일으켜 죽을 떠먹여 주었지요. 저는 초라한 제 모습이 부끄러워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그날은 유독 몸을 가누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침대 밑으로 떨어져 오물을 쏟고 말았지요. 수치심에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더럽다는 내색 하나 없이 저를 씻기고 젖은 시트를 갈고 묵묵히 방을 청소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영철 씨. 영철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귓가에 번개처럼 내리꽂히는 그 목소리.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 제 첫사랑 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제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처럼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30년간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저와 헤어진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조카들을 돌보며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흘렀고 몇 년 전부터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저처럼 홀로 된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원장님이 친척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달만 도와주러 왔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연. 수십억 인구 중에 수만 개의 요양원 중에 하필 이곳에서 가장 비참한 내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만나다니. 저는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신이 내리는 마지막 형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연 씨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대소변을 받아주고 굳어버린 팔다리를 주물러주는 그녀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저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몸서리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매몰차게 버렸던 여자가 이제는 제 마지막 존엄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저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연민인지 아니면 아직 남은 원망인지 저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아들 지훈이가 며느리와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첫 방문이었지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의 얼굴을 살폈지만 아들의 눈에는 걱정이나 미안함 대신 초조함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툭 던졌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남은 연금과 시골의 작은 선산마저 자신에게 모두 넘기라는 내용이었지요. 아버지도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저희도 사업이 어려워서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침 제 혈압을 재러 들어오던 수연 씨가 문 밖에서 부자의 대화를 모두 듣고 만 겁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수연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간병인 아줌마, 마침 잘 됐네. 우리 아버지 잘 좀 부탁해요. 이제부터는 이 양반이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지훈이가 나가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는 제 혈압을 재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저는 그녀가 저를 경멸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사랑을 버리더니 결국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림받는 한심한 늙은이라고. 그런데 그날 밤 수연 씨가 제게 다가와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철 씨, 그 각서 아직 도장 찍지 않았죠? 내일 제가 아는 변호사 한번 만나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녀는 제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쥐어주며 아들이 다시 찾아오면 무슨 말을 하든 전부 녹음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도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를. 저는 밤새 수연 씨가 주고 간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과 한 가닥 희망 사이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니나 다를까 아들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함께였지요. 아들은 제 앞에 재산 포기 각서를 다시 던지며 어제보다 더욱 거친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도장 안 찍으셨어요? 늙으셨으면 고집이라도 없어야지. 그 연금이랑 땅 살아서 다 쓰지도 못하실 거면서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며느리 역시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힘들어요. 지훈 씨 사업도 어려운데 아버님이라도 보태 주셔야죠. 이게 다 아버님 위하는 길이에요. 저는 수연 씨의 말을 떠올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그 순간 지훈이는 제 꼴이 우스웠는지 제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생각은 무슨 놈의 생각? 당장 찍으세요. 어차피 요양원에서 평생 썩을 거면서 돈 욕심은 많아가지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수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으로 아들 내외를 똑바로 쏘아 보았지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이는 그런 그녀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나가요. 수연 씨는 대꾸 대신 품 안에서 제가 쥐고 있던 것과 똑같은 작은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방금 전 아들이 제게 쏟아냈던 폭언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지요. 박지훈 씨, 지금 하신 행동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수연 씨는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그동안 제 연금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내역과
요양원 직원들에게 제가 입소한 후 한 번도 제대로 된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아버님에 대한 부양 의무 방임과 재산 갈취, 미수 혐의로 변호사와 상담 마쳤습니다. 이 각서에 아버님 도장을 받으시면 이 모든 자료는 즉시 법원으로 갑니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세요.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챙겨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2번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수연 씨의 도움으로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마비되었던 팔다리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왔고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맑은 가을날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수연 씨, 고맙소.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모든 걸 포기했을 거요. 수연 씨는 그런 저를 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철 씨. 이제 우리 서로를 지켜주면 되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제 인생의 진짜 보물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30년 전의 뜨거운 연인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남은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걸어갈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0살 대기업 최연소 여성 임원을 꿈꾸는 커리어우먼 김선영입니다. 결혼 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지저분한 속옷 냄새에 구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다시 찾아간 그 집, 더러운 팬티 속에서 잃어버린 100억짜리 통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막장이 닥쳐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5년 전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막 대리로 승진한 잘나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제게 시댁은 악몽 그 자체였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내, 세제를 쓰지 않아 끈적거리는 그릇들, 그리고 먹던 숟가락으로 반찬통을 휘젓는 시어머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머님 댁에 더는 못 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우리 엄마 원래 그렇게 살아. 유난 떨지 마. 라며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 길로 15년간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다행히 제 일은 승승장구했고 저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거두었지요. 하지만 제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친정, 그곳이 제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지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저는 매달 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친정의 빚을 갚는데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어 하셔.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주라. 저는 마지못해 15년 만에 그 지옥 같은 시댁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집안은 예상대로 더욱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든 시어머니는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아니었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안했다는 한마디를 겨우 내뱉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와 빚뿐이라며 한숨을 쉬었지요. 저는 의무감에 시어머니의 냄새나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옷장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누런 속옷더미 속에서 손바닥만 한 낡은 비단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여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은행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통장을 펼친 제 눈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거래 내역에 찍힌 잔액 100억. 정확히 100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린다던 아들에게 용돈을 받아 쓰던 시어머니에게 100억이라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이며
왜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걸까? 저는 저도 모르게 그 통장을 제 핸드백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15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서름을 보상받을, 어쩌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누구보다 슬퍼하며 시어머니를 잃은 충격에 빠진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저는 핸드백 속 100억짜리 통장을 꺼내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야. 15년간 무시당하고 내 친정의 빚을 갚느라 허덕였던 내 고통에 대한 보상이야. 저는 다음 날 아무도 모르게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지요. 은행원은 잠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내 VIP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통장은 진짜였고 돈은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긴 땅 보상금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아들인 제 남편에게조차 숨겨왔던 겁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지자 제 계획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며느리인 제가 최고로 모셔드리고 싶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써서 가장 비싼 수의와 관을 주문하고 장례식장 VIP실을 예약했지요.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효심에 감동하며 제 손을 잡고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텐데. 지금 당신 아내의 연극은 당신 몫의 유산 100억을 전부 가로채기 위한 무대라는 걸. 장례식 내내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슬픔을 연기했습니다. 조문객들은 15년간 시어머니를 외면했던 제 과거는 잊은 채 저런 효부가 없다며 칭찬을 늘어놓았지요. 저는 그 위선적인 칭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단 한 사람, 바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제 딸이었습니다. 장례식 후 딸과 영상 통화를 하는데 딸이 대뜸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할머니한테 잘해주는 거야? 혹시 할머니 재산 때문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엄마가 이제라도 며느리 도리를 하려는 것뿐이야.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진짜 목적을 위해 시어머니의 낡은 빌라로 다시 향했습니다. 통장에 돈을 인출하려면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지옥 같은 냄새와 더러움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곰팡이가 핀 서랍장, 음식물이 썩어가는 냉장고, 그리고 겹겹이 쌓인 시어머니의 누런 속옷 더미까지.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억. 그 돈이 제 눈앞에 어른거렸으니까요. 한참을 뒤지던 그때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솜니불 밑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인감도장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손에 쥐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 돈은 완벽하게 제 것이 될 겁니다. 인감도장을 손에 넣은 저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장을 제게 증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요.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 개인 통장에는 100억이라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것 같았던 거대한 돈이 찍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친정의 빚부터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몰래 강남에 제 명의로 작은 상가 건물을 계약했지요. 나머지 돈은 해외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동안 제 심장은 단 한순간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돈,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으니까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 딸 아이가
비행기 티켓 2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아빠. 더 늦기 전에 두 분이서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저는 마지못해 남편과 함께 LA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행 내내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언제쯤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될까? 모든 것이 탄로나면 어떡할까? 그리고 운명의 날은 여행 마지막 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남편이 우연히 제 핸드백을 열었고 그 안에서 제가 미처 처분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낡은 통장을 발견하고 만 겁니다. 선영아, 이게 뭐야? 이 통장, 엄마 통장이잖아. 근데 이 돈은 뭐야? 100억? 남편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찍힌 거대한 액수를 확인하고야 말았지요. 이 돈 전부 당신 통장으로 옮긴 거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모든 것이 발각되자 저 역시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당신 어머니가 숨겨둔 돈이야. 평생 썩은 냄새. 나는 집에서 며느리 구박하던 그 노인네가 당신 몰래 100억을 숨겨놨다고. 당신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날 밤 낯선 타국의 호텔방에서 서로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의 도리도 모르는 파렴치한 여자라고 욕했고 저는 그를 어머니의 재산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무능한 남자라고 비웃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법정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100억은커녕 강남에 샀던 상가 건물까지 모두 위자료로 빼앗겼습니다. 제 명의로 돌려놓았던 해외 펀드는 불법 증여로 간주되어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했지요. 딸은 제게 엄마에게 너무 실망했다는 메시지 한 통만 남긴 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마저 모든 것을 잃은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100억을 쫓아 더러운 시어머니의 팬티 속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끔찍한 냄새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니라 제 남편과 자식, 그리고 제 자신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라고 되물었지만 화면 속 잔액 0원이라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35년간 남편이 일하고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돈이 단 3시간 만에 숫자 하나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은행 상담실에 주저앉아 있었냐고요? 이 모든 비극은 제 착한 딸이 제 휴대폰에 깔아준 주황색 당근 모양의 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제가 아들처럼 믿었던 듬직한 사위 놈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60,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온 박순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렇게 3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올해 정년퇴직을 했고 저희 부부는 드디어 오랜 꿈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주도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여는 것이었죠. 남편 퇴직금 1억 5천만 원,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 합치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하면 자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때 대학생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안 쓰는 물건들 당근마켓에 팔아서 보태요. 내가 가르쳐 줄게. 딸은 제 휴대폰에 당근마켓 앱을 깔아주고 사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만 믿고 살아온 터라 이런 인터넷 거래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제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IT 회사에 다닌다는 사위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신종 사기가 많아서 어르신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저는 그런 사위가 너무나 듬직하고 고마웠습니다. 사위는 제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을 찍어 능숙하게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연락하는 모든 것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기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드디어 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하네요. 8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먼저 보내겠대요. 저는 이상했지만 사위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700만 원이나 먼저 보내는 사람이 사기꾼일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진짜 구매자라는 증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잠시 후 제 통장에는 정말로 7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위의 도움으로 마지막 100만 원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제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으려고 하자 옆에 있던 사위가 정중하게 제 손을 막았습니다. 장모님, 이런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제가 먼저 받아볼게요. 저는 그런 사위가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잠시 후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바꾸어 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금융감독원이라는데요. 장모님 통장이 불법 거래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계좌로 방금 전 입금된 7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의 전 재산이 동결될 수 있습니다. 계좌 동결, 범죄 연루 평생법 없이 살아온 제게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평생이 담긴 1억 8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사위가 저희를 진정시켰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IT 회사 다녀서 이런 거 잘 알아요. 이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괜찮을 거예요. 사위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자처하는 그 남자와 통화하며 저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금감원 긴급 보안 앱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장모님 휴대폰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겠어요? 곧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가 왔습니다. 사위는 익숙하게 그 주소를 눌러 앱을 설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진짜 공식 앱처럼 보였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저희 부부는 그저 사위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이제 고객님의 모든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안전 계좌로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요.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당연히 알려줘야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는 저희 부부가 불러주는 대로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그 악성 앱에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전 재산을 제 손으로 직접 사위 놈의 손에 넘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보호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금액 1억 8천만 원 전액이 안전계좌로 이체 완료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와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장모님. 제가 있잖습니까? 이제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잔액 영원이라는 화면을 마주하고 나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위놈이 저희의 지옥을 설계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은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의지했던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허공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병원으로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울며불며 가짜 위로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위놈은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돈 찾아볼게요. 라고요. 딸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렇게 된 거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 앱만 안 깔아줬어도. 저는 그들의 역겨운 악어의 눈물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병실을 지키다 말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위 놈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에 세워진 사위의 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블랙박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뽑아 남편의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지옥과 마주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사위는 낯선 여자와 차 안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장모 돈만 빼내면 이 도박 빚 다 갚고 우리 새 출발할 수 있어. IT 회사에 다닌다던 사위 놈은 사실 도박 빚에 쪼들리는 한량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들고 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이것도 알고 있었니? 딸은 영상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도박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 돈이라도 빼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 금방 채워 넣으려고 했단 말이야, 엄마. 그 순간 제 눈물이 멎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퍼런 분노가 용솟음쳤습니다. 저는 딸의 뺨을 제 인생 처음으로 후려쳤습니다. 저는 홀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유일한 단서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위놈이 팔아치운 명품 시계. 그 보증서에 적혀있던 시리얼 넘버. 저는 시계 본사에 전화를 걸어 미친 사람처럼 애원하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기적처럼 연락이 왔습니다. 제 시계가 중고 명품 샵을 통해 한 남성에게 팔려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구매자의 연락처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는 제 생각보다 나이가 지긋한 중년 신사였습니다. 저는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시계를 한 번만 확인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자신의 손목을 풀어 시계를 제게 건넸습니다. 보증서의 시리얼 넘버와 일치했습니다. 남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따님과 사위분을 잡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더군요. 재밌게 됐군요. 제가 바로 30년간 사기꾼만 잡아온 경찰청 사기 전담반 팀장이었습니다. 이제 막 은퇴했는데 아무래도 내 마지막 사건이 이 당근마켓에서 시작될 것 같군요. 그날부터 저와 전직 형사님의 완벽한 함정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위와 딸에게 내가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큰 돈을 주겠다며 현금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두 사람은 의심 없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방. 사위와 딸이 돈 가방을 열어보며 환호하던 그 순간 옆방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두 놈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을 저는 형사님의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위와 딸은 사기 및 존속 사기 미수 혐의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던 날 형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아직 꿈 포기한 거 아니시죠? 저도 30년 형사 생활 청산하고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었는데 제가 투자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저와 형사님은 제주도 바닷가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당근하우스입니다. 제 인생 최악의 거래가 제 인생 최고의 인연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보듬어주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내가 결혼 40주년 기념이라며 만들어 달라고 했던 우리만의 추억 동영상 앨범. 그 안에 비밀 영상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40년 지기 친구 놈이 제 아내의 몸을 미친 듯이 탐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바로 그날 밤 제 안방 침대 위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아내와 목숨도 내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배신을 당할 수 있냐고요? 이 모든 것은 은퇴한 늙은 형사의 피눈물이 담긴 마지막 수사 보고서이자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명예로운 은퇴식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민, 올해 65입니다. 평생을 강력계 형사로 나쁜 놈들 때려잡는 일에만 청춘을 바쳤습니다. 40년을 함께해준 아내와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은퇴 후 아내는 제게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USB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찍어준 우리 사진들 여기에 다 담아뒀으니 예쁜 영상 앨범 하나만 만들어줘요. 여행 가서 같이 보게. 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아내와의 40년 세월이 담긴 사진들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던 중 저는 우리만의 추억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숨겨둔 이벤트 영상이라도 있는 걸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 아내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영상들을 차례로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들은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생을 함께한 경찰 동료들,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심지어 제가 아들처럼 아끼던 후배 놈이었습니다. 저는 충격 속에서 이성을 잃고 아내의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감사 수첩이라는 이름의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속 남자들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선물의 액수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한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지인들을 상대로 남편인 제 명예를 팔아 자신의 몸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40년을 범죄자들과 싸워온 늙은 형사의 본능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건 마지막 수사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완벽하게 다정한 남편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영상 속 친구의 이름을 거론하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새 김 부장 어떻게 지내나 몰라. 한번 봐야 하는데? 라고요. 아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지내겠죠. 워낙 바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아내의 위선을 보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내에게 제 인생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 명예로운 은퇴와 우리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 평생 동료들을 모두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엽시다. 당신이 주인공이야.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고객들이 모두 모이는 그 파티를 기대하며 기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무덤을 제 손으로 직접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심판의 날은 화려한 은퇴 파티장이었습니다. 제 모든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모여 제 은퇴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아내와 저의 40년 사랑이 담긴 추억 앨범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던 저희 부부의 사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아내는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암전되고 스크린에는 영상이 아닌 아내의 감사, 수첩 속 계좌이체 내역이 날짜와 함께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 300만 원, 박경희 500만 원, 최 반장 200만 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남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제 아내에게 보낸 돈의 액수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의 아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들의 뺨을 후려쳤고 제 아내는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제 인생의 마지막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지금 이 시간부로 여기 계신 사모님들의 휴대폰으로도 모두 전송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명예도 가정도. 제 아내는 불륜을 넘어선 성매매 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알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가려 했던 제주도로 홀로 떠났습니다. 40년 형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마지막 수사에서 제가 잡아놓은 범인은 다름 아닌 제 아내와 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를 모두 불태우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남자라고 부릅니다. 60의 나이에 지역사회의 신망받는 시의원.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이죠. 하지만 제 성공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제 아내 이지은입니다. 제 아내는 구원의 천사로 불립니다. 5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하고 그 마음은 성녀처럼 자비롭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특히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내와 사별하여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남자들을 찾아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선행은 제 정치 활동에 가장 든든한 날개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사모님이 천사이시니 의원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상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매일 술로 지새우며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저는 그런 친구를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그 부탁을 말입니다. 여보, 당신이 천사니까 내 친구 상호 좀 구원해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사람 다시 살려낼게요. 아내는 그날부터 지극정성으로 상호를 돌봤습니다. 매일같이 그의 집을 찾아가 밑반찬을 해다 주고 함께 산책을 하며 그의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상호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역시 내 아내라며 아내의 성스러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상태가 좋아진 상호는 어쩐 일인지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어색해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죠. 저는 그저 아직 힘든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상호를 위로해주기 위해 그가 좋아하는 회를 한 접시 사들고 예고 없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 안에서 제 아내의 짙은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싼 와이셔츠를 입고 있더군요. 그건 지난 제 생일날 아내가 당신에게는 너무 젊어 보인다며 사주지 않았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호와 술잔을 기울였지만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호의 집 앞에서 제 아내의 차를 발견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상호의 집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남자를 위로하고 나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상기된 두 뺨, 살짝 풀어진 머리, 그리고 지독한 만족감이 서려 있는 그 표정.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마치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나온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아내를 존경하는 시의원의 천사표 사모님으로 대해야 했고, 밤이 되면 아내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상호한테 무슨 좋은 일 있나? 요새 얼굴이 폈던데? 아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마음을 잡았나 봐요. 제가 매일 기도해 준 덕분일까요? 그 위선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사람을 붙여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제 40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또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 속 남자들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아내와 사별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병을 앓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불쌍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아내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채울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구원일지라는 이름의 낡은 노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제 친구 상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호, 59세, 아내와 사별, 극심한 우울증, 구원 방법 육체적 위로와 감정적 지배. 그리고 그 밑으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적나라한 성관계 묘사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수십 명의 남자들 이름과 그들을 구원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쾌락을 즐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육체적 관계를 통해 남자들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아주는 치료사이자 성녀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또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에게 뜨거운 구원을 베풀었다. 내 몸 안에서 절정을 느끼며 그는 비로소 삶의 기쁨을 깨달았다. 저는 노트를 읽어 내려가다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는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슬픔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가장 고통스럽게 파멸시킬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제 정치 생명도 끝나는 길이었습니다. 더 교활하고 더 완벽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노트에서 저는 복수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절망한 남자들의 비밀 커뮤니티 마지막 구원. 아내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구원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낡은 노트북을 켜고 그들의 지옥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고 전 재산을 사기당해 죽고 싶다는 절절한 사연과 함께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노트북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마지막 구원이 되어줄 천사입니다. 아내가 제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상한 남편이자 시의원으로, 밤이 되면 아내를 파멸시키기 위해 길 잃은 어린 양을 연기하는 남자로. 저는 천사라는 닉네임의 아내와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는 제 가짜 사연에 완전히 몰입하여 온갖 위로와 희망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 위선적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모니터 뒤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제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당신의 그 모든 고통을 제가 온몸으로 받아 안아드릴게요. 제가 당신의 마지막 구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약속 날짜와 호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봉사활동 가는 날이라며 정성껏 화장을 하고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네. 꼭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는 아내가 호텔로 출발한 것을 확인하고 그녀보다 1시간 먼저 약속 장소인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 곳곳에 미리 준비해 간 초소형 카메라들을 설치했습니다. 얼마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오늘 밤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치장한 제 아내 이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마마이너 쓰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저는 아내의 팔을 잡아 끌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놀랐나? 당신이 구원해 주기로 한 길 잃은 어린 양이 바로 나라서? 저는 가방에서 아내의 구원일지와 수십 장의 불륜 사진들을 꺼내 침대 위에 흩뿌렸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당신의 그 역겨운 구원놀이 재밌었어? 내 친구 상호까지 당신 침대 위에서 구원해 주니까 성녀라도 된 것 같았나? 아내는 그제야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깨닫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해. 당신이 오늘 밤 구원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일 테니까. 저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향해 아내의 구원일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 아내이자 여러분이 구원의 천사라고 믿었던 이지은 씨의 진짜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저는 4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1년 뒤 아내는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성매매 알선에 준하는 행위와 여러 건의 고소로 인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저는 불행한 아내를 둔 비운의 남편이라는 동정표를 얻어 다음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존경하고 제 곁을 떠난 아내를 비난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천사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지옥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상진, 올해 68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강남 타워 팰리스. 그리고 저는 이곳의 야간 경비원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며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건설사 회장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은 제 평생에 공든 탑을 하룻밤에 잿더미로 만들더군요.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자식들은 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 옛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 경비원 자리를 얻었지요. 매일 밤 저는 이 거대한 로비에 유령처럼 서 있습니다. 제가 한때 입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낯선 이 싸구려 폴리에스테르 제복은 마치 제 실패를 온몸에 두른 낙인과도 같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젊은 부자들,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들어오는 사모님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로비의 센서 같은 존재일 뿐이지요. 한때는 모두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는데 말입니다. 밤마다 저는 이 깊은 무력감과 싸우며 그저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녀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1701호에 사는 여자. 입주민 카드에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유명한 기업의 회장 사모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철저한 자기관리로 40대라 해도 믿을 만큼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지 모를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늘 혼자였고 표정은 그림처럼 차가웠지요. 저는 매일 밤 그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게는 그저 또 하나의 제가 잃어버린 세상을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그녀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채 한 손에는 찢어진 쇼핑백을 다른 한 손에는 살이 부러진 우산을 들고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저도 모르게 경비실을 뛰쳐나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그녀의 손에서 젖은 짐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다른 입주민 같았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에서 과거 제 아내의 그림자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처음으로 제게 희미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뒤흔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저씨는 다른 분들하고는 눈빛이 다르시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빛이 다르다라. 지난 몇 년간 그 누구도 제 눈을 똑바로 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저를 보았던 겁니다. 경비원 제복 속에 숨은 68 늙은이의 텅 빈 눈동자를.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로비를 지나는 그 짧은 순간이 제 하루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밤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녀 윤서연 사모님이 로비를 지나가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밤 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주었고 저는 그 미소 하나로 하루를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로비의 공기가 뼛속까지 시려올 무렵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불쑥 내밀더군요. 고생 많으세요. 밤에는 추우실 것 같아서요. 그녀의 손끝이 제 손등에 스치는 순간 뜨거운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지요.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작게 웃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식어버릴까 두려워 차마 마시지도 못하고 그 캔커피를 밤새도록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회장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지요. 그녀는 그 거대한 성에 혼자 사는 외로운 공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을 지키는 이름 없는 기사였지요. 사건은 한 달쯤 더 지났을 때 터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늦은 시간, 새벽 2시가 다 되어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입에서는 짙은 와인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로비 한복판에서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과 제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고 그 안에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뜨거운 불꽃이 함께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엘리베이터까지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1701호 버튼을 누르고는 닫히려는 문 사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올라와서 차 한 잔만 하고 가실래요? 지금 혼자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서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라는 본분도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계급 차이도 그 순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집,
1701호는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루었던 성공의 정점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 제 싸구려 제복이 이 공간을 더럽히고 있는 것만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 대신 값비싼 와인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쇼인도 부부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에 대해서.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눈물이 저를 향한 유혹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저씨 손 참 따뜻하네요. 평생 이렇게 따뜻한 손은 처음 잡아봐요. 그녀는 제 손을 자신의 뺨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차마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달콤한 와인 향과 함께 그녀의 모든 것이 제게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았던 사내의 본능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성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나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비원 제복을 입은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로비를 지키는 이름 없는 경비원이었지만 밤이 되면 1701호 펜트하우스의 비밀스러운 주인이 되었지요. 우리의 만남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근무 시간에 맞춰 일부러 로비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저를 불러냈고 우리는 CCTV 사각지대에서 짧은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비상계단을 통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밤을 보낸 뒤 동이 트기 전에 다시 제복을 입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지요.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희열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명의 남자가 되었고 세상의 꼭대기에 다시 오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깊어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 금지된 사랑의 끝은 어디일까?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새벽녘에 그녀의 집에서 나와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층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 입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남편 윤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투명 인간처럼 길가의 돌멩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저를 본 것은 0.1초도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성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성의 가장 낮은 곳을 지키는 경비원이었고 그는 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꿈이 그의 경멸적인 눈빛 한 번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지옥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가 지하주차장 구석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제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걸로 새롭게 시작하세요. 봉투 안에는 수표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놀이개가 아니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사는 세상의 방식이고 제가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경비실에 돌아가
제복을 벗어두고 짧은 사직서를 쓴 뒤 타워 팰리스를 떠났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준 돈으로 작은 쿡밥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시장 구석의 허름한 가게였지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다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새벽마다 육수를 끓이고 땀 흘려 일하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경비원도 비밀스러운 연인도 아닌 그저 쿡밥집 사장 한상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그 안에는 그녀 윤서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게를 그리고 땀에 젖은 채 그릇을 나르는 저를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퍼 보였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 역시 그녀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차는 곧 미끄러지듯 떠났습니다. 저는 그 차가 사라진 곳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행주를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사랑은 죄였고 한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주었으니까요. 바로 나 자신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58 작은 한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오미숙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절반은 지독한 실패와 배신 위에서 피어난 꽃과도 같습니다. 이혼 후 15년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는 그 남자가 제가 잊고 살았던 10억으로 젊은 여자와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15년 전 저는 평범한 학원 강사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13살 딸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이었던 남편 박성진은 늘 성실했고 저희 가정은 남부러울 것 없이 평범하게 행복했지요. 그날 밤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미수가 나 파산했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사채까지 썼는데 감당이 안 돼. 빚쟁이들이 집까지 알아냈어. 내가 사라져야 당신이랑 하은이라도 살아. 그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살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13살 딸의 손을 잡고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다 해결하고 돌아올게. 미안하다. 는 말을 남기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그 후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딸 하은이가 혹시라도 엇나갈까봐, 굶주릴까봐 저는 여자이기를,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오직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라 서울에 직영점 3개를 둔 어엿한 식당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딸 하은이는 제 고생을 알아주듯 반듯하게 자라 이제는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팀장이 되었지요. 돈은 다시 벌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15년 전 사라진 남편과 깨져버린 가족에 대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강남에 새로 낼 가게 자리를 둘러보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잠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익숙한 검은색 외제 차 한 대가 멈춰 서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 박성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파산해서 도망친 사람의 행색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했고 손목에는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기껏해야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박성진의 팔에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고 두 사람은 웃으며 백화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닮은 사람이겠지. 부정하려 했지만 그의 걸음걸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제가 아는 박성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 하은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어제 보았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어제 네 아빠 닮은 사람을 봤다. 아주 좋은 차에 젊은 여자랑 있더라. 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는 곧 표정을 수습하며 말했지요. 엄마 잘못 봤겠지. 아빠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월세방 전전하면서 힘들게 사신다는데. 괜히 옛날 생각하지 마. 월세방?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남편과 연락하고 있었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럴 리가 없다는 딸의 말을 믿는 척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의심의 불씨는 이미 제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죽은 사람으로 여겼던 그 남자가 버젓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를. 그날 이후 저는 제 딸 하은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내 딸을 말입니다. 하은이는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피곤하다며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본 겁니다. 통화 목록에는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제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용돈 붙였어요. 이걸로 끼니 거르지 마세요. 고맙다,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딸은 저 몰래 박성진에게 매달 용돈을 붙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파산해서 월세방을 전전한다는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말이지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딸에게까지 기만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딸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하은아. 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어.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딸 역시 그 남자의 거짓말에 속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랜 친구인 영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아는 사람이 있다며 사설 탐정의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미수가 이건 내가 직접 싸울 일이 아니야. 전문가에게 맡겨. 진실부터 알아내야지. 다음 날 저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의 일부를 털어 의뢰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박성진이라는 남자,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요. 그로부터 2주 뒤 탐정에게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15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잔인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박성진 15년 전 사업 파산 사실무근. 당시 회사 비자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잠적. 다음 장을 넘기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동행한 여자 김유미, 당시 박성진의 비서. 두 사람은 이혼 전부터 내연 관계였음.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두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강남 고급 레지던스의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 집은 박성진이 파산을 위장하기 1년 전에 이미 차명으로 구입해둔 그들의 비밀 보금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파산도 빚쟁이도 저와 딸을 위한 희생이라는 그의 눈물도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와 딸을 버리고 제 돈과 회사 돈을 훔쳐 내연녀와 도망친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비웃으며 내 딸의 동정심을 이용하며 지난 15년간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왔을 그들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박성진은 돈을 위해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를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딸 하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탐정이 가져온 서류 봉투를 딸의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지요. 하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딸의 얼굴은 불신과 경악, 그리고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하은이는 제 앞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과 엄마가 홀로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딸은 이내 눈물을 닦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를 보았습니다. 대기업 팀장다운 차갑고 냉철한 눈빛이었지요. 엄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저 인간들은 법으로 끝내야 해. 내가 도울게. 아니, 내가 끝내줄게. 그날 이후 딸은 제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우리는 박성진의 비자금 흐름과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마지막 연극을 위해 박성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가련하고 지친 척 연기했습니다. 여보, 아니, 박 사장님. 우리 하은이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으니 그 여자분이랑 같이 제 가게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박성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리라 생각했겠지요. 그는 아주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약속한 날 박성진과 김유미는 보란듯이 최고급 차를 타고 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제 초라한 식당을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지요. 오미숙, 넌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좁은 세상에서 사는구나. 우리는 이제 내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주무르는데 말이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을 가장 안쪽의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저를 내려다보는 순간 룸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딸 하은이와 변호사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박성진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며 하은이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니 박성진 씨. 당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딸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그가 빼돌린 10억의 행방, 차명으로 사들인 부동산, 그리고 김유미가 비서 시절 그의 범행을 도왔다는 증거까지. 박성진은 뻔뻔하게 발뺌하려 했지만 제가 마지막 증거를 꺼내자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켠 녹음기에서는 15년 전 그날 밤 두 사람이 파산을 위장하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이 저거 순진해서 금방 믿을 거야. 10억이면 우리 둘이 평생 먹고 살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성진과 김유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빼돌렸던 재산은 당연히 몰수되었고 두 사람은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끝난 날 저는 딸과 함께 저희 식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돈은 일부 돌아왔지만 제 마음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15년 전 잃었던 10억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피해자도 아닌 오미숙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딸 하은이가 함께 있으니까요.